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석경제관 제3회 오프톡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경제학부 21학번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제학부의 첫 독립고문인 우석경제관에서 저희 오픈톡 행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약하고 계신 연사분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기획된 행사가 바로 오늘의 오픈톡 행사입니다. 오늘 제3회 오픈톡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오픈톡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학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상승 학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석경제관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멋있는 현대식 건물입니다. 우석경제관은 경제학부의 동문이신 영문무역 성기학 회장님께서 선친이신 우석 성재경 선생의 뜻을 기려 거금을 기부하시고 경제학부의 많은 다른 동문들께서도 기부에 동참하셔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성 회장님께서는 우석경제관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제적 교육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학부는 SNU 오픈톡 강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행사고요. 세 번째 연사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장이신 방홍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경제학부 구사학번이시고 로체스터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경제학조들의 선망의 직장입니다. 방홍기 박사님께서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많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은행에 나도 갈 수 있는지 좀 팁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오늘 오픈톡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진우 부학부장님, 우석경제관 행정 업무를 총괄하시는 강내영 실장님, 그리고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경제학부 서포터즈 동아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승 학부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연사님의 테드 형식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과 즉석 질의를 바탕으로 연사님과의 인터뷰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사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승 학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홍기 박사님은 저희 경제학부 구사학번이시면서 한국은행 국제협력국에서 근무하시고 올해 초부터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연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방홍기 팀장이고요. 좀 말씀드릴 게 여기 오랜만에 진짜 학교에 왔는데 이렇게 경제학과 후배들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한국은행이라는 회사에 일하는 선배로서 한국은행을 좀 소개해드리고, 대강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입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건 이제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런 기관의 일원이 되면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초대를 받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글이든 어떠한 뭐 발표든 제목이 나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은행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 더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토크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점은 경제학과 선배로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뭐랄까요 저한테 그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경제학도로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의 이제 한국은행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 섹션은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뭐랄까요 이렇게 경제학과 수업들을 들으면서 나름 뭐 이제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입학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모범이 될 만한 학생이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는 별로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이제 거시 수업이나 이런 걸 들을 때 막연하게 제가 막연한 여기다 따옴표를 쳐놨는데 나중에 지금 한국은행 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배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라는 현실에 맞는 통화정책은 또 이런 거구나.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 배움을 이제 실천으로 해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옛날에 이제 텍스트북이나 이걸 통해서 통화정책이 뭐 이런 거라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막연하게나마 그 당시에 이제 통화정책 얘기하면 약간 옛날 얘기지만 준칙이냐 재량이냐 이제 공공정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실행이 돼야지 국민들의 후생을 좀 더 낫게 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들이 나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나 이걸 통해서 한국은행이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라는 데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제 입행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까 저기 강대영 실장님께서는 이제 약간 기억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제가 2001년도에 그 입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저기 한국은행을 준비하기 위한 스터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원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서 그 이제 어차피 그 봐야 될 텍스트북이나 이런 내용은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입행을 해서 현재 2022년이니까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22년 차가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중간에 한 8년 정도는 은행에 있지 않고 학술 연수 기간 한 6년, 그 다음에 이제 파견을 2년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행해서 이제 조사국이라는 데 근무를 했습니다. 조사국은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그 굉장히 그 백본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 얻은 것도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의 커리어를 디파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하니까 많은 그 뭐랄까요 나름의 역량을 쌓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됐고 처음서부터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조사국에 배치를 받지는 않지만 이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입행해서 조사역 시절을 거치는데 조사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승진에서도 초기까지는 순환 배치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기회가 뭐 제공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사국에서 시작하는 게 절대적이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본부를 바로 내려갔습니다. 대전 충남본부에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지역본부가 이제 16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이제 지역본부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조사국에서 2년 근무한 다음에 바로 내려갔다 왔는데 지역본부는 기본적으로 2년을 근무하는데 그 일찍 다녀온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일찍 안 다녀왔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인생에 있어서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 본부의 그 핵심적인 거기서 약간은 떨어져 있는 지역 본부를 갑자기 갔다 와야 되는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비서실에 근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학술연수 선정이 돼서 저기 이제 로체스터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6년 있었고요. 박사학위 다는데 당시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학과 지금 장영선 교수님 계시고 홍재하 교수님 계신데 같이 있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제 저기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 그 디펜스 할 때 거기 그 커미티 멤버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은행에 다시 돌아와서 조사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조사국 복귀해서 이제 한 2년 반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 파견을 나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파견 제가 2년 정도 있었는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이 이제 나름 이제 나라 전체의 그 뭐랄까요 이제 행정 관련, 경제 관련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 경제 수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석실 밑에도 여러 비서관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경제 금융 비서관실,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정책 비서관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거시경제, 한국의 거시경제를 나름 이제 VIP께 대통령께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이런 거를 채널을 하는 조직인데 거기에는 뭐 기재부, 뭐 금융위, 이 부처분들 다 계시고 한국은행에도 이제 파견이 한 명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 나가서 2년 근무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있다가 정권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한 반년 있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벗어나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기회를 얻었던 때가 이제 저 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조사국에 복귀를 해가지고 파견을 마치고 이때 이제 팀장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팀장을 맡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연구팀장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제가 그러니까 이전 말씀드리면 저의 커리어는 조사국이 거의 이제 지배적인데 19년에 이제 국제협력국이라는 데 의제반장을 맡았는데 이 G 스피치라이터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근데 G가 뭐냐면 거버너고요. 은행에서 이제 G라고 하면 거버너인데 총재님 영문 스피치라이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년 반 있었는데 당시 이주열 총재께서 그 BIS라는 그 중앙은행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가 되셔가지고 그 보드 오브 디렉터스에 들어가는데 이 BIS 이사라 하면은 특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그 명예로운 잡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BIS의 모든 사항들을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멤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멤버가 되신 이유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입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가 됐고 경제도 이제 그만큼 세계 경제권에서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오퍼가 와서 억셉트 하셔가지고 되신 건데 아무래도 그 BIS 이사가 되시면은 경제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회의도 많이 참석하셔야 되고 이 발언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발언 요청이나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요. 근데 이제 옛날 이런 세대의 선배분들이 영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편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이제 준비해드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를 제가 이제 담당을 하다가 근데 BIS만이 아니라 이제 그 G20이나 IMF 회의가 1년에 뭐 한 두 번에서 네 번 있는데 그런 회의들 아시아 지역으로 얘기하면 EMEAP, 아세안 이런 회의들이 있는데 그 모든 회의들에 나가셔서 이제 발언 요청 받으시면 그거를 준비해 드리는 역할을 한 2년 반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는 조사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지 않고 통화정책국이라고 이제 한국은행의 기본 펑션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정책이지 않습니까? 거시정책.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지금 정책 분석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책 분석팀은 이제
1년에 한국은행이 1년에 금통위원들께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8번 여는데요. 금통위원들께서 그 디시전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느냐 내리느냐 올리느냐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그 결정을 하시는데 모든 부서에서 다 보고들이 올라가는데 통화정책부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디시전을 하시는데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뭔지 그 보고서를 저희 팀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 관련 분석, 뭐 통화정책의 경로별 효과라든지 뭐 최근 필립스 곡선이 뭐 이제 좀 누웠다는데 그런 현상은 왜 한국 경제에는 나타나는지 여부, 왜 나타나는지 뭐 등등 통화정책과 관련된 분석들을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경험들을 하고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까지도 있고 지금 통화정책국 와서 이제 최근 한국은행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경제학도로서 왜 관심을 가질 만한지. 근데 여기에는 뭐 기준금리를 지금 왜 올렸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브로드하게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뭐 그냥 통화정책 뭐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겠지만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이 경제 여건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통화정책이더라도 이게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거시 변수 중에 다른 걸 좀 타겟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지 않은지 코로나 여건이나 이런 건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제 맨데이트, 저희의 정책 목표, 한국은행법의 저희 정책 목표는 일단 물가 안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 개념으로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 맨데이트이고요. 예로서 미 연준을 얘기하면 듀얼 맨데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개념이 아니라 동등 개념이에요. 그 두 개를 밸런스 있게 이제 달성을 해서 미국 국민들의 이제 후생에 기여를 하는 걸로 중앙은행들마다 그 해당 경제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틀은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물가 안정이 일단 기본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이 유일한 맨데이트였다가 2013년부터 금융 안정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고빈도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또 예를 든 게 이제 맨데이트만이 아니라 정책 수단.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GFC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직전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세계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왜냐? 소위 제로 로우 반드라고 이제 한국은행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 명목금리를 0%까지 내린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가 나타나지 않고 저물가 저성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됐죠.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냐. 그때 이제 필립스 곡선이 누웠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경제 여건이 변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명목금리가 제로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QE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이제 단기 그 금리 시장의 기준금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그 만기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채권 거래를 통해서 이제 장기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테크니컬한 거는 근데 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런 식으로 QE 등 경제 여건이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변한 것 같으면은 새로운 수단들을 강구를 합니다.
물론 그거를 실제 시행 옮길 때는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백업되는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런 식의 예를 들 수 있고 FAIT라고 적어놓은 건 미 연준이 2020년 여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물가가 낮은 세상이 오다 보니까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긴 한데 예를 들어 2%에 맞춘다. 근데 플렉서블하게 가겠다, 에버리지하게 가겠다.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FAIT를 하기 전에는 뭐였냐면은 그 이전에 아무리 저물가였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는 2% 맞추겠다는 지향을 이제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워낙에 저물가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2% 이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상당 기간 2% 밑에서 밑돌았으면 우리가 모니터리 폴리시를 더 완화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2% 위를 상당 기간 지속되게 해서 평균 2%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이 확장적 정책을 지향하기 위해서 정책 체계를 바꾼 거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처한 상황이랑 연결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잠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경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멈췄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이 충격에 반응해서 금융시장에도 이제 굉장한 충격이 왔는데 NBFI는 뭐냐면 이때의 특징은 GFC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다른 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 시스템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은행 시스템에 굉장히 과감한 규제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은행들은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규제를 만들었더니 성공한 거죠. 근데 어디가 터졌냐? NBFI,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LOLR, DOLR 써놨는데 저 의미는 뭐냐면 LOLR은 여러분이 익숙하실 거예요. 최종 배부자 기능, 중앙은행에. 근데 DOLR이 뭐냐면은 LOLR은 랜드 오브 라스트 리소트면은 DOLR은 딜러 오브 라스트 리소트라고. 이게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앙은행 커뮤니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 시스템 중심으로 무너졌는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 기능 측면에서 중앙은행에 익숙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은 은행이라고 써 있다시피 시중 은행들을 통해서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비은행 금융기관은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가 터져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DOLR이 등장한 게 LOLR은 금융시장이 무너질 때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서포트하게끔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은행은 탄탄하고 비은행이 그러니까 비은행들은 예를 들어 그 자산이나 이런 금융 거래들이 일어나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거기 딜러들이 활동하는 게 마켓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산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나게. 그 딜러 역할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딜러들이 마비됐으니까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중앙은행이 밸런스시트에 그 시장을 아예 떠안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데 여건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뭔가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게 근본적인 기능이라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중앙은행의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이것도 계속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회 선택의 문제, 중앙은행의 기능과 한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마냥 경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완화적으로 이끌어가서 경제가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금융 사이클은 이게 나름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이제 과도해지면 항상 라이트하게는 약간의 리세션, 때로는 근데 한국 경제로서는 외환위기, 세계 경제로서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처럼 언제 한번 이제 패닉이 항상 반복되는 게 역사의 반복인데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이 성장 궤도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통화정책은 절대 아니에요. 통화정책은 아주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성장 트렌드가 있으면 거기에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변동의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에서 밑돌 때는 좀 부추겨주고 위에 넘어갈 때는 눌러줘야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을 때 눌러주는 게 한국은행이 이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그거를 기분을 약간 바람을 빼야 되는 게 한국은행의 역할인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어 마리오 드라기라고 ECB 총재를 지내신 분이 2012년이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났을 때입니다.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근데 유럽이라는 사회 굉장히 특이한 사회예요. 그 지금은 조금 이제 코로나 위기 통해서 달라졌지만 재정은 통합이 안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로화라고 통화는 통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다 보니까 재무 문제가, 재정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괴리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괴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그 유로화 멤버들 일부 국가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마리오 드라기가 유명한 문구를 하나 얘기한 게 whatever it takes. 이 유럽의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 ECB가 무슨 수단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저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로 회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인 즉슨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그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경제 여건에 맞게. 한국은행의 최근 주요 이슈로 뭐 경제 이런 이슈보다 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 아주 그 뭐랄까요,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는 이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느리다만 분명히 이제 보다 개방된 조직으로 이제 방향은 가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민간 시장에서 조직이라는 곳의 그 수평화 개방하는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인데, 퍼블릭 섹터도 그런 거에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통화정책의 수단의 하나로서 경제주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보다 이제 개방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얘기 나오고. 근데 저희 그 이창용 총재님이 이제 지난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총재님이 또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오셔서 강조하는 게, 한국은행은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뭐 나름 괜찮은 보고서들 많은데 왜 이렇게 밖에 그거를 안 하냐, 보완의 이유랄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주시려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과 총재 간의 그 뭐랄까, 이렇게 형식이랄까 격의를 좀 없애시려고 대화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면에서 변화를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4년 동안 계실 텐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가속화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어진다면 또 나름 뭐 이제 좋은 개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오픈하게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내부 보고서를 밖에도 공개한다 그러면은 그 퀄리티는 밖에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되 경쟁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마켓 연구자들과 대놓고 경쟁하는 거고, 이창용 총재님 그렇게 개방하시지만 말씀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실력 키우라고. 그런 거 분명히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레벨에서, 하이 레벨에서 실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화를 서로 안 하면 서로 전투력을 모르겠지만 대화하는 순간 다 드러나거든요. 오픈된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뭐 와이낫 아닌가요?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이쪽 분야에서 내 뭐랄까 두각을 나타낼 자신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한국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BIS 경험이나 그거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런 데서 근무해보고 그 BIS 회의나 이거는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총재님을 모시고 저기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가면은 이제 이제 또 넓은 세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참여를 통해서 느끼는 게, 한국 경제가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는 제가 2001년에 입행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많이 달라졌구나.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그 이유인즉슨 한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오는 거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으로서 국제기구들이나 이런 조직들과 협업을 하고 할 부분이 안 그래도 많은데 접점이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접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회들도 생기는 거고.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와 수준,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비단 이제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에 올라가는 것보다 국내적으로 봐도 이 한국은행에 대한 그 요구하는 그 기대, 퀄리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국회, 부처, 정치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생태계인데, 과거에 비해서 이 비판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 그만큼,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옛날로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이 성장을 한 거예요. 레벨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옛날로 얘기하면 한국 경제도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가 이제 약간 그 우위가 있는 게 정보나 이런 면에서 독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개방화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만큼, 오히려 뭐 퍼블릭 섹터보다 시장이 앞서 나간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요구하는 수준이나 이게 달라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서서 디펜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려가 아니라 기대죠. 더 커질 수 있는, 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은행에서 보면 이제 중간쯤에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에 후배들이 이제 많죠. 21년 동안에 이제 후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사역들이라고 해서 입행한 지 뭐 한 5년 이내로 된 친구들 이렇게 이제 만날 기회도 있고, 저희 팀에도 4명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 타이틀 딴 메인 이유는 이 마지막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입행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만큼 이 조직의 역할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식이 퍼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높아진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후배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긴 하고요. 행내현상 논문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함께 업무를 해보면 안 그래도 높은 입행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그런지 제 자신이 그 당시 어땠나 이거를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옛날에 나는 저런 걸 알았나? 비교가 안 될 정도. 근데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 서로 경쟁이 심해졌구나. 서로 경쟁이 더 심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레벨업을 해야지 거기서 서바이브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선배로서 이 친구들을 잘만 키워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되고 국제 커뮤니티에서 역할, 접점도 넓어지고 할 텐데, 그 무대가 그렇게 커지면 또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거 기대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hen내 현상 논문 잠깐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일이 6월 12일인데 그때 맞춰서 이제 hen내 현상 논문 사전에 이제 이 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이제 랭킹이 나오는데, 저희 팀 조사역이 19행번 19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2등 했어요. 2등. 근데 제목이 이질적 가계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이에요. 헤테로지니어스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대학원 레벨이에요. 저 로체스터 가서 공부하고 와도 아직 이질적 가계 모형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 벌써 그런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물론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도 그 모형의 부분 구석구석을 다 이해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툴을 활용할 줄 안다는 거,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 내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줄 안다는 거, 그래서 2등 할 정도까지 퀄리티를 인정받았다는 거, 제가 2003년에 그런 거를 전혀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달라졌고,
포텐셜이 높아졌고 팀장으로서 이 친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바가 확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은행을 이제 프로덕션 펑션으로 한국은행이 생산 함수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산 함수 캐피털이랑 노동이 있잖아요. 한국은행 노동이죠. 휴먼 캐피털.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포텐셜이 있는 후배들이 있다는 거는 한국은행의 생산 함수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뭐 지리 시간에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이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뭐 기사화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뭐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뭐 한국은행 이런 얘기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있을 때 이제 언론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직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조직의 문화가 답답하고 뭐 보수가 하는 역할에 비해 작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근데 그 나가는 친구들한테 주목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남아있는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 남아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큰 걱정은 없는 거죠, 이런 후배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목할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경제학과 후배분들로서 이제 뭐 나름 한국은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여건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 오면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대할 게, 그러니까 엄청난 포텐셜을 지닌 동료들과 일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건 분명한데, 그만큼 경쟁은 또 치열한 곳일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19년 저희 이제 하는 소식이라는 그 행내 잡지가 있어요. 근데 매년 신입행원이 들어올 때 1월에 선배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신입행원들한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19년에 제가 요청받아서 한번 쓴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간략하게 어떤 거를 저는 입행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행원으로서 들어올 때 한국은행이 일원이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양한 기회를 하면은 뭐 정말 내가 원하던 잡을 하는 부서 배치받는 거, 아니면 학술연수, 아니면 뭐 국제기구 파견 등 여러 가지 기회들이 그 타이밍 물론 모두한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웬만해서는 그들 중에 한 번씩은 오는데, 기회가 왔으면 10분 활용해야 돼요. 본인이 거기 주어졌을 때 그만큼 역할을 못하면 지나가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력 있는 동료들과 근무를 한다. 뭐 아주 길게 보면 선배들 중에 10년 동안 통화정책만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경제에서 내에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은 물론 텍스트북에 있는 얘기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폴리시 메이커로서 이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폴리시 메이커로서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으로서 이 명예도 아니에요. 내 실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요구, 이게 올라가는 점, 나는 뭐 그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로 돌려서 한국은행 일원이 되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선배로서 요구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게, 이 한국은행 직장은 계속 남아서 이제 이 조직에 기여할 거면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당장 기회에 이제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좀 그런 모습이 가끔 있는데,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는 웬만하면 누구한테 한 번씩은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잘 해야지. 하여튼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어쨌든 조직이니까 그 동료들이랑 조화롭게 생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만큼 사회 요구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가질 것, 그런 얘기를 이제 신입행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한국은행 선배로서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커리어 말씀드린 후에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요즘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떠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제학도로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 퍼블릭 섹터 중에서 중앙은행에 근무하게 되면 나름 그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제가 매일같이 같이 일을 하고 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한국은행은 비단 한국 경제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할 부분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사님의 알찬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연사님과의 오픈톡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앞선 1부에서 한국은행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국은행에서 얻게 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길을 걷게 된 선배로서 자신이 겪은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사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청중으로서 그 why not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있을 때 더 높은 레벨을 요구한다면 그것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통찰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연사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 수업을 받았었어요.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처음 질문은 굉장히 그 가벼운 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학부 생활을 하신 선배님으로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시절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때 먹었던 맛있었던 학식이라든가 뭐 공부했던 곳, 만났던 사람, 아니면 뭐 즐겼던 행사 같은 것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가벼운데 마음은 무거워지네요. 아니 근데 딴 게 아니라 그 뭐 학식이나 이런 거보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아까 저의 그 학부 때 생활이 모범적이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떠올라요. 저는 항상 학부 생각하면 제가 94년도 입학을 한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좀 늦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군대 전에 방원기의 학부 생활과 군대 후의 방원기의 학부 생활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학부를 5년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4학년 마치는데 학점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졸업을 못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5년 동안 학점을 메꿔야 이제 졸업이 가능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군대 가기 전에 저의 그 학부 생활이 요즘에도 그러나요? 그 다운 시킨다 그러나요? 강의 수강 신청했다. 드랍. 예. 드랍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정신을 좀 차려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학적과라 그러나 하여튼 그 뽑아보면 제 학점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 2년 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은 많이 못 올라왔는데 그 전이 워낙 낮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아까 질문에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해봐야지 그 깨달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이건 뭐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드랍하면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고. 그래서 학부 때 제일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나름대로 군대라는 조직이 저에게는 순기능이 있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경영대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IFS라는 동아리인데 그걸 통해서 지금도 거기 YB 친구들 가끔 이제 연락 오면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IFS라는 동아리 통해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후배들이나 친구들 많거든요.
금융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만나서 뭐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예. 저는 와이프를 그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겠네요. 공부를 별로 안 했죠.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별로 안 하셨다는 말이 옆에 지금 앉아 있는 저에게 약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하면은 나중에 연사님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철학적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연사님께서 커리어를 쌓으시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와 대비하여서 가장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밖의 사회에 비해서는 그 속도는 좀 늦은 편이 있지만 조직 내부의 문화랄까요? 그 일하는 방식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입행할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입행했을 때 제가 조사국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근이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어서 토요일도 출근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근을 왜 하느냐? 조사역은 입행한 지 1년 뭐 안 되는데 입행한 지 1년 안 된 친구가 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다른 분들 다 일하시니까. 그때는 문화가 그랬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이제 깨달은 바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와, 그 당시 그 선배님들이신 팀장님들 11시까지도 막 퇴근 안 하고 12시까지도 근데 패스트포워드에서 지금 딱 오잖아요. 뭐 너무 달라져 있죠. 지금은 물론 야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들이 나빴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또 나름의 그 조직의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52시간제 이런 거 적용해서 했으면은 또 잘 안 됐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가 준비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도입되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는 근데 뭐 별로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그 말뿐이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 이성태 총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거였는데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철학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뭐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연 내용에서 한국은행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을 꿈꾸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중으로 앉아 계신 학생들이 당장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조금 비중이 적어서 아쉬웠었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시험 준비 잘해야죠 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관심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입행한 지 한참 돼가지고 그 당시의 기억도 별로 없거니와 그 당시 얘기하면 별로 소용이 없고 지금이 저기 여름이어서 다른 4명 조사역 중에 3명은 지금 휴가가 있고 1명이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오후에 이런 거 하는데 무슨 얘기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시험 준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수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 시험 한 다음에 그런 거 작성해서 이렇게 좀 쉐어하고 한다 그러던데 그걸 좀 읽어봤어요. 참고 되실 것 같다고 팀장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자랑하려고 준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가을에 한국은행 시험이 있으면 그 전 겨울서부터 준비를 하는데 4순환이 있었더라고요. 4순환. 기본 텍스트북 1순환 그게 한 2개월. 그다음에 심화 텍스트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이게 있던데 4순환, 3순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플랜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관심 가져서 이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요즘 경쟁률 막 이런데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일찌감치 마음을 세팅하면은 근데 사실 한국은행 이런 거 준비하고 하면은 뭐 혹시나 뭐 하더라도 대학원 옵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대학원생들은 다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아웃사이드 옵션도 항상 열어놓으면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일찌감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험 준비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 필기 시험 출제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 소위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오는 직원들 중심으로 이제 매년 꾸려지는데 항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사 복귀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들 중심으로 꼭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가장 최근의 현안이나 이론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했었습니다. 2차례인가 그 면접 심사를 했었었는데 그 최근에 그 시험 저기 스타일도 입행 그 과정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서 면접도 굉장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해서 그것도 따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수기 보니까 이 친구 적어놓은 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개인 발표스러운 그 면접도 있고 그룹 토론 비슷한 형식도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그 친구가 적어놓은 게 내가 그 토론이나 이걸 통해서 내용하는 콘텐츠보다는 내가 토론하는 태도, 딴 사람의 말을 받아주는 자세, 뭐 이런 태도가 약간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써놨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관으로서 볼 때 토론하는데 남의 주장을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이 토론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친구는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줄 아는 이게 토론의 스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더라도 좀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를 그러니까 제가 심사해 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워낙 긴장해 가지고 토론하는 30분 정도인가 한마디도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한마디도 못하면 채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자신만의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해야죠. 그래서 입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해드릴 건 없는데 그 한국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려고 이제 나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한국은행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은행 입행을 쳐보면 그 우리 젊은 조사역 친구들이 이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국이라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뉴미디어 팀 이런 데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한국은행 입행이 궁금해 해가지고 2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그 젊은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거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2019년도에는 우리 인사팀장께서 채용 설명회 직접 1시간 넘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마침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은행에 들어가 커리어를 쌓으시면서 현재 그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혹시 연사님께 이 팀장이라는 직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이게 중간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팀장이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직책이 아닌가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다 제 예상이고요. 당장 이제 연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상을 매우 잘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팀장이라는 위치에 와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에 있어서 지금 팀장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몇 가지 막 생각들이 이제 연결고리 없이 그냥 막 떠오르는데 한 가지 제가 팀장 맡으면서 평소에 하는 생각은 팀장은 세일즈맨이다. 세일즈맨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 팀이 맡은 역할에 있는데 팀원들이 그 맡은 역할에 이 맞게 이제 나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산품을 이제 물론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피드백도 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게 최종 제품이라고 팀장이 도장을 찍었으면 이 윗분들한테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그거를 잘 셀하고 와야죠. 윗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 보고서 누가 쓴 거야? 그러면 우리 팀 두 과장이 이제 했습니다. 그 세일즈를 잘하고 오는 게 팀장이라고 생각해요. 세일즈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갔는데 빠꾸 맞아서 수정해야 되는 거. 그럼 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품질 관리, 사후에 세일즈.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또 하나는 이제
팀장 하면은 아까 그 토크에서 말씀드린 거 비슷하지만 팀원들이 다 후배잖아요. 하나같이 일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대화하고 일하다 보면 하나같이 나름의 특성들을 알게 되고 이런 거 알게 되는데 그런 특성에 맞춰서 본인들 포텐셜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키워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영원한 팀은 또 아니기에 다음 패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팀에서 이 친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춰서 아니면 이제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런 특성을 보이던데 그런 거 비춰서 이제 다음 패스는 어디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팀원들 그러니까 비단 우리 팀원들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후배들도 우리 팀에 올 수 있는 거니까 팀장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쯤에 있는 관리자로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 포텐셜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성실하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온 질문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즉석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자신의 성함과 소속을 밝힌 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경제학부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연사님께서 우선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사님께서 이제 학부 시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일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재 그런 존경스러운 분이 되셨는데 혹시 학부 시절에 이거를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배님께서 저희 2020년대를 무대로 살아갈 이런 번데기 후배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옛날 생각하면 아까 토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완전한 정보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약간 불완전한 정보와 막연한 기대. 너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막연하면은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나름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국제 교역이나 이쪽으로 옛날 분이신데 최근에 듣는 뭐 이런 이름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보다 더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자서전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하나가 이분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미나 이런 데 개발 경제나 이런 걸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그 막연함, 불확실성, 다우트라고 그게 오히려 그냥 뛰어드는 그 용기를 불러내는 그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해석하시고 풀어내시는 분인데 그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에 저도 뭐 포장을 하자면 뛰어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막연한 기대와 이걸 가지고 뛰어들기 잘했다.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의 모든 조직, 모든 구성원들이 저랑 똑같진 않겠지만, 근데 그게 제가 완전한 정보가 있어서 정확히 판단해서 여기 왔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스스로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도 변화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약간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나도 전혀 이제 내가 막연한 기대와 너무 달라서 변하지 않겠다. 이러는 순간서부터는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워낙 막연했고 이런 내가 생각하리라고는 기대만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번데기들에게 꼰대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분들 얘기 들으면은 아니면 은행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적지 않이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은행 축구부 회장도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축구부를 동호회 활동을 하면은 같이 일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거든요.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듣는데 글쎄요, 분명한 거는 저희 세대에 비해서 이게 일방향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여건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면에서도 그렇고 이 거시경제적으로 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잡의 옵션이나 어떤 잡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그 정도나 이게 타이트해지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근데 한국은행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면은 저는 항상 약간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그 생각은 거의 피크를 치고 있는데 너무 단기적인 어떤 결과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약간 우려도 되고 당연히 그런 건데 하다 보면 나름 노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나의 시각은 이거구나 자리가 잡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크 쳤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팀장으로서 뭐 국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뭐 총재님이나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내가 뭐 내일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내 시각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너무 단기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뭐 결론은 다시 노력하시라는 얘기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경제학부 한승원입니다. 아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연하시면서 FAIT 그러니까 그때그때 2%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2%를 맞추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그때 2%를 맞추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뭐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연준 뭐 그거 연결해서 뭐 떠오른 게 있다는데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저기 질문해 주셔서 생각이 났네요. 근데 이제 그 연준이 도입한 체계는 근데 왜 이런 테크니컬한 질문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나간 거는 고려 변수가 아니에요. 지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3%든 1%든 이런 거 상관없이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중기적으로 그런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2%에 도달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지금 바꾼 거는 메이크업 스트래티지라 그래가지고 바이건이 아니라 과거가 주 고려 변수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모형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과거가 1%였으면은 그러니까 디펜던트한 거예요. 앞으로는 3% 평균만. 과거가 3%였으면은 1%. 약간 그 어폐가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2%에 간다 이거랑은 완전히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죠. 특히나 저물가가 지속됐을 때 앞으로 2% 넘는 고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겠다 이런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많이 다른 거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준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 곤혹스러운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 연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그 크레디빌리티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어져 가지고 근데 FAIT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던 부분, 특히나 공급 충격으로 처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등등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또 하나는 FAIT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고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저인플레이션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책 체계 바꿨으니까 고인플레이션 좀 용인하지. 이것도 역할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봐라, 이게 아니네 하다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지금 굉장히 그 신뢰도에 이제,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은행 자랑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일찌감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준에 비해서 이번에 사이클에는 우리가 훨씬 적절히 대응했다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해도 그건 분명한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그 FATIT랑 연계해서는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다는 거. 예. 떠올랐던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해주신 답변도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청중분들?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22학번 박현준입니다. 아까 처음 이제 그 팀장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한국은행에서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일 처음 조사국으로 이제 발령이 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 이렇게 이제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한국은행 조직도를 보면 뭐 13국 3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치가 되고 하는지는 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디 배치되느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제가 인사 쪽에 없었는데, 옛날에,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기 필기시험 비중이 훨씬 높았어가지고 필기시험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사국에 간다, 이런 소문 반 팩트 반 약간 이런 게 있었고, 필기시험 수석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이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 팀인데 거기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필기시험과 함께 면접 통해서 그 친구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될 텐데, 일단은 브로드하게 보면 경제학 전공이냐 경영학 전공이냐 뭐 다른 전공들도 오거든요. 이제 법학 전공이냐 통계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번 될 거고, 근데 그거에만 맞춰서 그 많은 부서들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또 뭐 필기시험 성적이나 이런 게 변수도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근데 옛날이랑 한 가지 변한 건 지역본부를 처음에 안 가요. 옛날엔 지역본부도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죄송하지만 없고, 근데 옛날에 저 때는 지역본부도 처음 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지역본부 가서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퇴직한 동기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노브를 가지고 길게 보면 처음에 지역본부 했는데 지금 뭐 어디 부서장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거 다 길게 보면 의미가 결국엔 없거든요.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달리하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서 그런 게 분명히 상호작용을 해서 커리어를 디파인하는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커니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들은 있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제가 추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특정 부서로 처음에 발령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현재에도 조금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비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국에서 시작하고 주니어 시절을 대부분 조사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팀장 트랙까지 이어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국 경험을 원했지만 그만큼 기회를 못 얻은 친구들한테는 제 커리어 패스가 더 이제 뭐랄까 이렇게 더 저기 기회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만이 아닌 다른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지금 뭐 갑자기 나중에 유튜브 안 보시겠지만 지금 제가 통화정책국인데 저희 국장님 가끔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입행해서 금융결제국 3년. 그다음에 옛날에 문서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2년. 통화정책국은 6년 차 때 와서야 처음 발을 들인 데인데 지금 통화정책국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보면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21학번 경제학부 최준영입니다. 네. 그 한국은행에 입행하기까지의 이제 학부에서 쌓은 경제학 지식도 있고, 그리고 입행하려고 준비하는 시험에서도 또 경제학 지식들을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실무를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런 지식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이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실무를 하면서 새로 배우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난이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근데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정확히 그런 애매한 측면은 있는데, 분명히 이 한국은행의 제 경험으로 조사국이나 이런 데는 경제학으로 숨쉬는 데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한 학부 때 공부한 거는 당연히 기초가 되고요. 근데 이제 배워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학부 때는 계량적인 기법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복잡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안 했더라도 갑자기 뭘 해야 되면은 이 과장님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해보라 그러면은 빨리 또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순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은행 들어오면 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VA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배우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 입행했을 때 그 선배님들, 그때 팀장님이시구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 야, 한국은행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여기 공부하면 돈 주는 데잖아,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바이브라는 표현은 너무 좀 잔혹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면 박사나 이거 딸 때까지도 하고, 예, 그런 데여서 분명 기초는 되는데 이제 그건 기초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은행 내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이나 이걸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나름 다 있으니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 일하면 일할수록.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픈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홍기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이후의 발자취가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오늘 사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 청중으로서 진로와 학업, 그리고 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뜻깊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방홍기 박사님, 그리고 청중분들, 그리고 이 순간에 지켜오고 계실 유튜브 시청자분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무석경제관 오픈톡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